8부. 밤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물들었고 마을 어귀에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고요를 깨고 있었다. 진우는 연희가 남긴 손편지를 쥔 채 오래된 정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연희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혼란에 휩싸였지만 손편지를 통해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된 지금 그의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진실을 밝혀야 해.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진우는 연희의 편지에서 언급된 이름 이상훈이라는 인물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노파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이름, 옛날 중앙정보부에 있던 사람이야. 마을 윗동네에 별장이 있었지. 오래전 이야기지만 무섭고 조용한 사람이었어. 진우는 그 별장으로 향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오솔길을 따라 올라간 곳, 폐허가 된 건물 앞에서 그는 오래된 기억과 마주했다. 어릴 적 이곳에서 이상훈이 자신의 아버지를 몰래 만나는 장면을 본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진우는 천천히 돌아섰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나이는 중년, 날카로운 눈빛.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김진우지? 오랜만이군. 내 아버지와 나는 같은 전쟁을 겪었지. 하지만 다른 편에 있었을 뿐이야. 그는 바로 이상훈이었다. 진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우리 가족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시킨 겁니까? 이상훈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저 국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게 내 가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지금에야 알겠구나. 그의 눈에도 잠깐 눈물이 맺혔다. 진우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래된 벤치에 앉았다. 이상훈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냉전 시대의 첩보전, 믿음과 배신이 뒤섞였던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서 그는 하나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내 아버지는 우리 조직을 배신하려 했던 게 아니야. 그는 오히려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지. 부패한 상층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진우의 눈이 커졌다. 그동안 누명을 쓴 것은 오히려 아버지였던 것.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 무게는 다시 시작해야 할 이유였다. 며칠 후 진우는 연희가 남긴 또 다른 단서를 따라 서울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한 폐쇄된 신문사의 기록 보관실을 찾았고 그 안에 고스란히 보존된 기사 초안을 발견했다. 거기엔 그의 아버지가 남긴 메모, 진실을 폭로하려 했던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진우는 결심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리고 그것은 연희와의 약속이기도 했다. 9부. 서울은 변해 있었다. 진우가 기억하던 그 회색빛 도시가 아니었다. 높은 빌딩과 번쩍이는 간판들 사이로 그는 조용히 걸었다. 가슴 속에는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확고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결심은 연희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사명이었다. 진우는 연희가 남긴 마지막 단서에 따라 해동일보의 폐쇄된 지하 자료실을 다시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에 덮인 박스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 1983-내사 기록이라 적힌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 메모지, 그리고 기사가 쓰인 타자지들이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다. 권력은 언제나 진실을 두려워한다. 진우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사 초안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정갈한 필체로 덧붙여진 한 줄. 진우야, 언젠가 내가 이걸 보게 되면 부디 정의를 잊지 말아다오. 진우는 주먹을 꽉 쥐며 속삭였다. 아버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는 자료들을 챙겨 나왔고 예전 해동일보에서 함께 일했던 정철호 기자를 찾아갔다. 나이든 그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진우가 내민 메모와 사진들을 보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김 선배는 끝까지 싸우려 했지. 그때 우린 모두 겁을 먹었어. 그게 지금도 한이야. 정 기자는 오래된 인맥을 총동원해 진우가 진실을 폭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매체, 젊은 언론인들과의 협업이 시작되었고 모래시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우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준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을 눈치챈 세력들도 있었다. 예전 중앙정보부에서 일했던 자들이 여전히 그림자처럼 남아있었고
그들은 진우의 접근을 위협으로 느꼈다. 익명의 협박 전화, 감시, 그리고 누군가의 흔적이 진우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연희의 오랜 친구였던 민경, 현재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진우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우 씨, 지금 그 기사들이 세상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거예요. 연희가 남긴 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예요. 조심하셔야 해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멈추면 아버지도 연희도 헛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모래시계 프로젝트의 첫 번째 기사 공개일. 진우는 모니터 앞에 앉아 연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고마워, 연희. 그 순간 첫 번째 기사가 온라인상에 퍼져나갔다. 곧이어 수많은 댓글과 반응이 달렸고 진실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생각보다도 거셌다. 하지만 동시에 진우의 전화기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너는 지금 너무 깊이 들어왔다. 경고는 한 번뿐이다. 10부. 서울 한복판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어지럽게 흘러간다. 진우는 변호사로서 가장 치열한 재판을 준비 중이었다. 마치 과거를 청산하는 것처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정의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가 맡은 사건은 바로 아버지의 죽음과도 얽혀있는 황 회장 일가의 비리였다. 진우는 매일 밤 지하실처럼 어두운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를 검토했다. 그의 옆엔 연희가 있었다. 진우는 연희를 바라보며 고요한 속삭임처럼 말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해. 그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아. 연희의 눈동자엔 단단한 결의가 떠올랐다. 그날 오후 진우는 재판정에 섰다. 변호석에 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소년 같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게 발언했다. 법정 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황 회장은 수십 년간 권력을 이용해 대중을 기만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단지 개인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깊이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탄식을 내뱉었다. 마치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한 진실을 진우가 대신 꺼내준 것처럼. 검찰 측은 반격을 시도했지만 진우는 기민하게 대응했다. 그는 하나하나 조각 모아온 증거를 제시하며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황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받은 내부 고발 녹취록, 자금 세탁 흐름이 기록된 은행 자료, 그리고 수십 년 전 진우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 기록까지 모두 법정 위에 펼쳐졌다. 결정적인 순간 진우는 법정에 있는 황 회장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었더라도 그의 삶을 짓밟은 건 당신의 욕망이었습니다. 황 회장은 처음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고 재판장은 최종 선고를 내렸다. 피고 황제복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진우는 법정을 나서며 연희에게 조용히 말했다. 끝났어. 그러나 끝은 아니었다. 법정을 나온 진우는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어두운 골목, 복면을 쓴 남자들이 그를 둘러쌌다. 진우는 맞서 싸웠지만 수적으로 밀렸다. 마지막으로 그가 본 것은 연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이었다. 병원에서 눈을 뜬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감쌌다. 그녀는 마치 마지막 남은 희망처럼 진우의 곁을 지켰다. 몇 달 후 진우는 회복했고 조용히 변호사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바닷가 마을로 내려가 작은 책방을 열었다. 연희와 함께. 어느 날 낡은 라디오에서 예전 뉴스가 흘러나왔다. 황 회장의 비리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법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 연희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린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11부. 진우는 바닷가 마을의 조용한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지만 가끔씩 꿈속에서 서울의 어두운 골목과 피 냄새가 뒤섞인 기억이 떠올랐다.
책방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도 그 그림자는 늘 그의 뒤를 따랐다.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책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낡은 트렌치코트에 모자를 눌러쓴 남자. 진우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진우 씨, 우리 다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날의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강 검사라고 소개했다. 과거 진우가 법정에서 싸웠던 사건 이후 검찰 내부에서도 거대한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신이 법정에 세운 황 회장은 그 조직의 일부일 뿐입니다. 중심은 아직 남아있어요. 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끝냈다고 믿었던 싸움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진우는 다시 펜을 들었다. 법정이 아니라 책 속의 이야기로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 하지만 이내 그는 다시 서울로 향할 결심을 한다. 연희야, 나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같이 갈래.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다시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한다. 그 길은 과거를 다시 마주하는 길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